자, 안녕하세요. 예, 수업 시작할게요. 어, 오늘 그래도 문제풀이 첫날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제풀이는 제가 물론 지문을 이렇게 띄워요. 물론 해설을 밑에 달아놓지는 않고 이렇게 띄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읽는 시간을 갖기는 하겠지만, 제 읽는 거보단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는 속도가 당연히 좀 더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는 바로바로 답을 들었을 때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물론 문제풀이에 와서 이제 행정법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풀어봤자 아무 말도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문제풀이가 기본 이론과 핵심 요약을 하고 나서 문제풀이로 들어갔다는 거는 한 번 정도라도 행정법 전체를 봤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매일 진도가 60문제 정도 나갈 거예요. 아마 60문제를 채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 나간다면 뭐 파트마다 보면은 좀 빨리 나가는 파트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60문제가 좀 넘겠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 오시기 전에 또는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셔서라도 이렇게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푼다는 거는 문제를 풀고 해답 뭐 이렇게 채점하고 뭘 틀렸는지 고민하고 밑에 해설을 보고 절대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럴 정도의 지금 시간적 여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그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이나 이런 걸 보고 뭐 채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문제를 한번 읽고 온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문제풀이를 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이 있었지 저런 지문이 있었지, 그러니까 문제 제 읽는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인지될 수 있게끔 뭐 그렇게끔 하셔야 되고, 물론 뭐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그냥 바로 와서 한 문제 멈춰놓고 자기가 풀고 한 문제 듣고 한 문제 멈춰놓고 듣고 그러셔도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실강이기 때문에 제가 멈출까요? 이렇게 딱 멈췄다가 나 움직이고 뭐 이러기는 조금 좀 서로 어색하죠. 어색하니까 아무래도 좀 보고 오셔야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지금 아직 행정법 내용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돼요. 오셔도 되는데, 효과를 높인다는 거는 그래도 한번 읽고 갖고 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뭐 지문 하나하나, 물론 뛰어넘는 지문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지문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기 거의 기출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기출문제가 한 250문제 정도 되죠. 12회니까. 초창기 때는 20문제씩 나오다가 한 4회인가 5회까지는 20문제,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25문제 나왔으니까 지금 12회까지 있으니까 한 250문제가 채 안 돼, 250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한 400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400 몇 문제인지 제가 나중에 이제 체크해 드릴 건데, 그러면 한 150문제에서 200문제 가까이는 제가 출제한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파트별로 뭐 행정법 통론하면 통론에 해당되는 모든 게 기출문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출문제가 먼저 나오는 건 아니고, 통론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이라고 하면 법원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제가 낸 문제, 뭐 일반 원칙이라고 하면 일반 원칙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제가 낸 문제 해가지고 기출 문제가 좀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제가 정말 순수하게 창작을 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지문 위주로 뽑아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는 건 또 그럴 수는 없고, 많이 자주 출제되는 그런 지문 위주로 뽑아서 5개의 지문으로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만든 문제들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도 기출될 수 있는 그런 그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지문을 볼 때 원래는 그 자기가 다시 봐야 될 거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문은 잘 모르겠어, 또는 이 지문은 좀 이해가 안 돼, 어색해,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사실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체크하다 보면 아마 여기 나오는 모든 지문을 다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들으실 때는 진짜 안 봐도 되는지, 뭐 이건 진짜 너무 당연해, 이건 정말 알아, 그게 뭐 거의 없을지언정 그런 것들을 이제 지우세요. 그래서 60문제가 나오면은 뭐 우리가 평균 5개의 지문이 나오니까 뭐 한 300개의 지문을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 가면 그 중에 뭐 10개를 지우든 아니면 정말 삼객사면 뭐 한 200개를 지우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지우고 집에 가셔서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외워야지라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 지운 지문은 당연히 안 보겠죠. 그럼 지우지 못한 지문은 다시 한번 정독을 한다.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개념으로 한 2번 정도를 읽으세요. 그래서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 자격증 시험에서 뭐 객관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무슨 뭐 교수나 이제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꼼꼼하게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지문도 있고 아닌 지문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제가 욕심을 부리면 한 2번 정도 자기가 읽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더 읽으면서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지운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집에서 복습을 하면서 또 지우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놓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끝까지 가면은 또 익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문제풀이가 2달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마 시험 전까지 한 달이 남을 거예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이제 그때 외워야 돼요. 그러면 외워야 될 양이 좀 많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면 2달 동안 열심히 문제를 봤으니까 줄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외우면 좀 많은 양을 아마 좀 이렇게 소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60문제 정도는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읽고 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최대한 된다면 읽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좀 그래야지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할게요. 자, 뒤에 진도표를 봐볼게요. 진도표 보면은 뭐 1회차부터 8회차까지니까 이제 8번 있는데 오늘 통론이 아마 끝날 거예요. 통론이 57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가 행정작용인데 125문제예요 합쳐서. 아마 행정작용이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는 파트라서 125문제면은 2회차랑 3회차 때 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4회차로 넘어가겠죠. 행정 절차는 33문제고 행정 절차는 단순 암기고 그냥 법조문이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뭐 제가 설명을 물론 2차에서는 행정 절차론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만은 뭐 설명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외울 거 이런 것들 뭐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판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33문제인데 아마 조금 빨리 푸는 속도가 작용에 비해서는 좀 빨리 풀 테니까 그거까지 해서 아마 4회차에 끝날 거고, 5회차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46문제예요. 46문제면은 6회차의 행정구제 파트가 36문제인데 거기까지 조금 하겠죠. 아마 파트 4 실효성 확보 수단하고 파트 5 행정구제 파트는 좀 나오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 수에 비해서는 설명할 것이 한 번 설명하면 뒤쪽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조금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6회차를 행정구제까지를 좀 빨리 풀고, 행정쟁소 파트가 68문제인데 그 68문제가 아마 6회차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진도를 땡겨서 이제 그 6회차에 할 것 같고, 행정 강론은 67문제예요. 67문제인데 여기는 정말 설명이 간단해요. 그냥 정말 법조문이고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행정쟁송 파트가 8회차까지, 그러니까 6회차에 1시간 정도 또는 뭐 빨리 끝나면 2시간 정도에 하고 7회차 다 하고 8회차에 또 앞에 1시간 정도는 아마 그 행정쟁소 파트를 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 강론 67문제는 아마 2시간이면 될 거예요. 충분히. 강론 파트가 지금 보시면 강론은 제 책에서 기출문제만 넣어놨어요. 제가 뭐 따로 만든 건 없어요. 왜냐면은 강론 파트는 공무원에서도 7급에서 나오는데 그 7급의 강론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 지문을 그대로 쓸 이유가 없어서 그냥 기출만 풀어 넣었어요. 푸시면 알겠지만 반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정구제라는 파트 5에 손실보상 파트에 토지수용, 토지보상법이 10문제가 있어요. 손실보상은 제가 핵심이나 기본 때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 없었다고 했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서 13회 때 또 출제가 안 된다라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 없어요. 거기서 항상 토지 수용에 관한,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이 출제가 됐어요. 그게 역대로 한 10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강론으로 들어가요 원래. 근데 손실보상하고 엮어진 거라서 여기다 넣어놨을 뿐이지. 그러면은 그 10문제랑 강론에 나오는 67문제 합치면 77문제죠. 우리가 12회였으니까 거의 6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한 7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강론 파트가 7문제고 늘 말하지만 반복되는 문제 한 4문제 정도 맞추고 3문제는 그냥 버려야 되는 파트라서 여기는 그냥 기출문제만 그냥 반복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진도는 나갈 거예요. 나갈 거고 저 바로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밑에 풀이가 있는데 가끔 지문을 보면은 풀이가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풀이가 아예 없는 거는 그냥 지문 자체가 그냥 판례거나 법조문인 거고 그냥 그 지문 자체가 그냥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은 거의 설명이 없죠.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것들은 뭐 우리가 1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오른쪽 보면은 뭐 통치행위 이렇게 해가지고서 몇 개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뭐 핵심 요약집에도 있고 그대로 제 핵심 요약집하고 지금 여기 풀이가 거의 같을 거예요. 거기 있는 걸 복사해서 드래그해서 옮겨 붙이는 것들이니까 아마 같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정말 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제가 풀이는 해요. 풀이는 하는데 그냥 이 문제는 지우세요라는 것들이 있어요. 기출문제일 수도 있고 기출문제도 지우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낸 문제들은 너무 어려운 것들은 지울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냥 문제를 쭉 보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문제 정도는, 2-3문제 정도는 지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한 60문제 중에 2-3문제 지우는 건데, 뭐 1번 같은 경우 이제 기출문제인데 지울 거예요. 지울 거. 한번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기출문제는 지울 거고, 그 다음 뒤쪽에 너무 어려워서 지우는 문제가 또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지우라고 한 거는 그냥 과감하게 지우세요. 다시 보지 마시고. 그럼 왜 넣어놨냐라고 하면 기출이니까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파트가 애초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아니면 쓸데없이, 그러니까 버리라고 주는 문제도 모의고사 할 때는 한 2-3개를 그냥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너 그렇게 넣었던 문제라서 그냥 그래도 풀이는 하면서 한번 살펴는 보자라고는 의미에서 넣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지우셔도 돼요. 자, 12페이지 바로 진도 나갈게요. 1번은 저랑 설명 듣고 지우세요. 지우시면 돼요. 자, 보면은 일단 헌법에 구체화하는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 분립 원리에 따라서 확립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옛날이라는 거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왕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뭐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 해서 왕권 신수설이다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권력을 나누게 돼요. 권력을 나누는데 모든 권력을 왕이 갖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법을 만드는 입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법을 적용해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잘했는지 못했는지라는 판단,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판단, 그런 사법이라는 거. 그래서 입법, 지금은 국회죠, 국회. 그 다음에 이건 법원이죠, 법원, 사법. 그래서 입법과 사법을 권력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행정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개념은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 중에 입법권과 사법권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이라는 개념은 권력 분립 원리에서 파생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들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익의 개념은 이게 답이었을 거예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라는 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변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것도 어때요?
그때 시대마다 좀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이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통치행위는 이제 밑에서 하게 될 거예요. 통치행위란 건 뭐냐면, 그러면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행정 작용이 나오면 이 작용을 잘했네 못했네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죠. 사법은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하죠. 법원에서 해요. 자, 근데 행정의 이 작용이 법을 적용해서 하는 작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작용이 있어요. 왜냐면 국회도 그렇고, 국회도 의원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게 있고 법을 만드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정부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해서 하는 행위가 있죠. 그럼 이런 정치적인 작용은 사법에서 판단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인데 사법부가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 이런 거를 판단해 줄 수는 난 없다. 나는 정치성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해서 판단을 자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해요. 그럼 이 통치행위는 당연히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그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예요. 정치. 자, 그래서 사법부가 이 통치행위를 판단을 자제한다고 했죠. 판단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안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근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판단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통치행위인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해요. 자,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하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계엄이 있을 거예요. 계엄이. 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엄이. 그래서 제가 얘기 꺼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자,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장되는 그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 행위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계엄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뭐 이렇게 계엄 선포해가지고서 뭐 했던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거는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아니라 국헌 문란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자제하는 거고,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3번 보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뒤에서 막 외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전사실 매일 당치득해 맞아 막 이러면서 두 문제 따서 외웠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공법관계는 뭐에 적용을 받을까요? 공법에 적용을 받겠죠.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에 적용을 받을 테고, 사법관계는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배운 민법 이런 쪽에 민사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권리 구제도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테고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다투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급부행정은 공법적 방식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져요. 일반 재산을 우리가 너가 써라 라고 하는 일반 재산의 대부 행위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급부행정이니까 이루어져요. 자, 그냥 한번 들었으면 돼요. 1번은 지우시고 2번. 자, 2번 문제 풀기 전에 그 옆에 표로 갈게요. 13페이지 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지금 대법원, 헌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법원에서 했다, 헌재에서 했다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통치행위를 긍정했다, 부정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거를 좀 외우고, 그 다음에 통치행위에 해당되는데 판단을 대부분 안 하죠. 근데 통치행위에 해당되지만 판단을 했던 거,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판단을 했던 거, 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외우시면 되겠죠. 자, 보면은 통치행위 긍정에서 첫 번째 대법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근데 그 옆에 보면 대북 송금 행위가 있어요. 두 개는 거의 같은 이유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죠.
제 개최를 하면서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야, 내가 남북 정상회담 할 테니까 우리한테 돈 줘라 해가지고선 그 돈을 이제 제3국을 거쳐가지고선 대북으로 송금을 해요. 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행위겠지만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통치행위의 부수적인 행위인 대북 송금 행위는 통치행위 아니죠. 그죠? 자,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판단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죠. 그 법원 판단은 안 했지만 대북 송금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갔죠. 이제 감옥에 갔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로 그냥 남북 정상회담 통치행위, 대북 송금행위 통치행위 아니야 이렇게도 외울 수 있지만 통치행위에 부수적으로 이제 수반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통치행위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남북 정상회담의 부수적인 대북 송금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너무 어려운 지문이지만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비상계엄 나오죠? 통치행위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비상계엄.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통치행위를 긍정한다. 밑에 보면 서훈 수여, 훈장을 주는 거. 대통령이 훈장을 주는 거 또는 사면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통치행위예요. 그런데 훈장 준 걸 뺏는 거는요. 줬다 뺏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줬다 뺏는 거는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우리 기출에서는 요게 많이 나왔어요. 서훈을 수여하는 건 통치행위인데 그 옆에 통치행위 부정에서 네 번째 서훈을 취소한 거는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사면 통치행위예요. 헌재로 가서 통치행위가 긍정되지만 사법 심사를 했던 것은 뭐냐면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거는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와 그 다음에 그 옆에 통치행위 부정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었죠. 공약으로 왜 충청 어디였죠? 뭐 세종은 아니었는데 대전인가 뭐 하여튼 충청도로 우리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했죠. 이전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관습 헌법이래요.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않지만 관습적으로 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 문제 자체는 사법심사의 그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건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통치행위를 부정했고 그런데 수도 이전할지 말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국민에게 묻겠다. 이건 통치행위예요. 하지만은 관습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서 사법심사 대상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갈게요.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사면, 이라크 파병, 비상계엄, 남북 정상회담. 이건 통치행위예요. 그죠? 근데 서훈, 줬던 걸 뺏는 거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바로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인데 정답 없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정답으로 처리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지문 때문에 모든 걸 다 정답으로 했어요. 자, 기억 보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 자,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해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죠? 대통령의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맞죠? 자, 통치행위 인지 판단은 자, 뭔가 작용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제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사법부에 묻겠죠. 그럼 사법부에서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하면 통치행위가 아닌 거고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 안 하면 판단 난 못하겠다. 왜? 통치행위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판단하죠. 근데 그 위에 헌법재판소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그죠? 헌법재판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판례 표현은 뭐였냐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최종적이 없이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게 판례 표현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판례 평석을 할 때
이때 사법부는 법원과 헌재를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평석을 해요. 평석을 하는데 이제 수험생 이제 작년 수험 공부하신 분들이 최종적이란 말은 판례에 없다. 근데 이거를 왜 넣냐?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렸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 이의 제기가 받아져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정답을 뭘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그냥 맞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걸 동그라미 치면서 막 외울 건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의 제기된 거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 통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법부가 한다. 사법부가 한다. 그러면 통치행위를 하는 거, 자, 판단은 사법부가 하고 통치행위를 하는 건 누가 해요? 대통령만 해요? 아니요. 국회도 해요. 국회가 뭐 우리가 국회도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나 입법부나 행정부가 다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만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죠. 왜요? 통치행위인지 판단하는 게 사법부니까.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지 행위의 주체는 아니에요. 사법부는. 나머지는 다 행위의 주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면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돈을 송금한 건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4번으로 갈게요. 자,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건 맞아요. 이거는 통치행위예요. 그런데 그 협력사원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 대가 명목 송금한 행위. 그러니까 대북 송금 행위는 통치행위 아니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맞죠? 자, 동그라미 2번 사명권은 고유한 권한에 해당되고 통치행위예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 원리의 예외이다. 자, 이게 권력 분립이죠, 지금. 사법부에서 10년형 해가지고서 징역 10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3년 만에 사면해서 풀어주죠. 그럼 뭐예요? 사법부의 판단을 3년으로 변경한 거죠. 이렇게 10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사법부만 할 수 있는 권력분립 원리예요. 근데 그거를 판단을 변경했으니까 권력분립의 예외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법부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 권력분립 원리의 예외이다. 자, 넘어가셔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그 자체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함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죠.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틀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여기까지가 틀렸으니까 뒤는 뭐 읽을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4번 파병이요. 파병. 이라크 파병이죠.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 헌재의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넘어가셔서 통치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서 한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뭐 태만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사법부가 그거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 판단, 통치 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의 판단은 누가? 사법부가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통치 행위인데 기본적으로 통치 행위 올해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된 게 이게 잘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잘 해결이 우리 시험 때까지는 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출제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 자, 그냥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거 표만 좀 읽어두세요. 표만 읽어두시면 돼요. 표만 좀 외워두시면 돼요. 5번 법치행정 원리. 이게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이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죠. 법률 우위.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다음 법률 유보. 법률 우위에서의 법률은 진짜 모든 법의 형식을 다 의미해요. 근데 다만 예외로 뭐예요? 행정 규칙만 예외죠. 행정 규칙만 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률 유보에서 이 법률은 이거는 정말 형식적 법률, 국회가 만든 형식적 법률만 의미해요. 근데 추가가 되죠. 뭐가 추가가 되냐면 법률에서 위임해서 만들어진 법규 명령까지는 추가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는 포함되는 거죠. 자, 법률 우위는 뭐예요? 법률이 제일 위에 있다.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거는 행정 작용에만 적용될까요? 침해적 작용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작용에. 그러니까 모든 법률을 의미하고요. 이거 관습법도 포함한 모든 법률이에요. 그리고 모든 작용에 적용이 돼요. 근데 법률 유보는 딱 요 형식적 법률에서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거를 두고 이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작용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수익적인 것도 반드시 근거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수익적, 국민에게 좋은 건데 법이 없으니까 난 못해줘.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이 근거라는 거는 좀 침해적인 거, 그러니까 침해적인 거에 근거를 두고 있겠지, 수익적인 거는 근거가 좀 없어도 되는 편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법률 우위는 형식적 법률만 의미해요? 아니면 모든 법률이에요. 모든 법률. 행정 규칙은 안 되겠지만, 그죠? 자, 법률 우위는 모든 작용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법상 행정작용은 법을 위반해서 막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무효이다. 이거 우리 기출도 한 2번, 3번 나왔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아니죠.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위법한 거에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취소겠죠. 그래서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가 아니라 무효 또는 취소이다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위법하다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법규명령의 법률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법규명령 또 포함한다. 이건 맞죠? 자, 5번은 다시 볼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모른다라고 해도 X 치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볼 거 아니면 다 X를 쳐놔요. 그럼 다시 안 보게. 그럼 언제까지 하겠어요? 자,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법률 유보는 법률이 있으면은 여기서 다 정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그 밑에 법령이나 여러 가지 그 밑에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법규에, 다른 법규에 위임을 준다는 얘기예요. 위임을 주는데 그럼 모든 거를 다 법규에 줄 수 있냐? 그럼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은 안 돼요. 위임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럼 포괄적 위임은 안 되면 일부는 여기다가 정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나머지는 여기다가 위임을 줄 수 있다네요. 그러면 법률에 정해야 되는 건 뭐고 위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뭔데? 그게 학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본질성설이다라는 거는 본질적인 것은 법률에 꼭 정하고 그게 아니고는 본질적인 게 아니면 법규로 우리가 위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률 유보 원칙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법률에 근거를 두고 넘긴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5번은 틀려요. 본질성설이 다수설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학설이 다시 나올 리는 없으니까 5번은 X를 치고 설명 들었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6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 주체 어쩌고저쩌고 소유자를 상대로 소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어디다 정했어요?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는 운영 규약에다가 정하도록 한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자치 규약에다가 정하다라고 한 것은 무슨 원칙이 위반되겠어요? 법률 우위예요, 법률 유보예요. 정말 중요한 건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 외에는 넘길 수 있다. 그게 법률 유보죠. 법률 유보 원칙에서 위반되죠. 판례 2개 기억해 놓으세요. 자, 판례 2개. 일단 우리 재개발 조합이죠. 조합, 뭐 아니면 재건축 조합. 조합을 만들어 줬다. 야, 너 재개발 조합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요? 행정 주체죠. 행정 주체예요. 자, 행정 주체면은 이거 재개발 조합의 지위를 준 것은 행정 행위 중에 뭐라고요? 특허죠, 특허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이제 행정 주체의 지위를 줬네요. 그럼 이 조합의 정관으로 이제 동의 정족수를 정했다. 정족수를 정했다. 요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주체의 지위를 얘한테 줬고 특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런데 자, 재개발 조합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재개발합니다 라고 하면 그 안에 뭐 한 3,000명 살고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뭐 한 60%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신청하면 막 심사해서 너 재개발 조합 해가지고서 행정 주체 지위를 주죠. 그죠? 근데 요 안에 몇 명 안 살아요. 좀 많이 살더라도 그 안에 대지주가 있어가지고선 한 90%의 땅덩어리가 내 거야. 그리고 나머지들이 소수 이렇게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럼 조합 같은 거 세울 수 있어요? 세울 필요 있어요? 90% 땅이 내 건데? 세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조합을 세우지 않고 토지 소유자 등이 모여서 지들끼리 자치 규약을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때가 있어요. 그죠? 조합을 안 세우고 그래서 조합 없이 이제 정관에 정관이 아니죠. 어떤 지들끼리의 규약에 동의 정족수를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죠. 인가를 신청하면 이때 시행 계획 인가는 비로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인가가 아니라 특허예요. 특허. 여기서 동의 종족수를 채워서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한 거는 그거는 인가죠. 이렇게 조합이 없이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한 거는 이때 비로소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기가 특허예요. 그럼 특허를 주기 위한 요건이 동의 종족수인데 이 동의 종족수를 그냥 규약으로 법률도 아닌 규약으로 막 정했다?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2개를 외워두셔야 돼요. 재개발 조합 정관에 정한 거 이거 괜찮아요. 근데 규약에 정한 거 이건 뭐라고요?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에요. 되셨죠? 자, 7번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 결정. 돈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안 중요해요? 돈을 수신료를 얼마 내느냐 이건 중요해요. 수신료를 누가 걷느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누가 걷든 내 돈이 아무튼 나가냐 안 나가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수신료 금액 결정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법률에 있어야겠어요? 법률이 위임해서 네가 정해라 할 수 있겠어요? 법률에 있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서 승인받도록 했다. 무슨 원칙 위반?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법률 우위 원칙은 제가 모든 법이라고 했죠. 행정 규칙을 제외한. 그래서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법치 행정은 실질적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법치 행정이라는 건 실질적일까요? 아니면 형식적일까요? 지금 현대 사회가 실질적이 아니고 형식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고쳐야 될 텐데 안 고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실질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률에 의해서 통치하는 행정이에요. 법률은 지금 누구만이 원래 만들 수 있죠? 국회만이 만들 수 있죠. 그럼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다. 그게 형식적인 법치주의예요. 형식적인. 근데 우리 지금 행정 입법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 입법으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행정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이 일을 해? 실질적인 법치주의죠. 실질적인 법치주의.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위임받은 법규 명령만 된다고 했죠.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에 법률은 불문법원으로서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한다? 아니죠. 이건 아니죠. 틀린 지문이에요. 자,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에 정한 바 없이 지들끼리 정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막 제한한다? 안 되겠죠. 자, 무슨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아직 기출은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법률 유보 원칙의 법적 근거는,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행정이 어떤 작용을 할 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라는 게 근거라고 했잖아요. 근거할 때, 뭐 할 때,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 작용을 할 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예요. 작용법적 근거.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오지랖 피지 말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예요. 작용법적 근거. 자, 그 다음에 9번.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우위 원칙은 침해력 작용에만 적용된다고요? 아니, 모든 작용이라고요. 틀렸죠?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맞겠죠? 그죠?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어요. 법률에 근거한 행정 입법이나 법규 명령의 형식이어도 되죠. 그죠?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자, 기본권 제한 형식은 법률에 근거한 형식이어야 돼요. 법률에 근거한 형식. 자, 그 다음에 TV 수신료 금액 결정은요, 그거는 법률에서 정해야 된다. 그걸 법률 유보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번.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또는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행정작용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자, 9번 문제 다시 볼 필요 없죠. 어렵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반복된 내용이에요. 지우세요. X 해놓으세요. 9번. 다시 보지 마세요. 이런 반복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죠. 자, 한 2번 정도 반복된 거는 놔둬야 되는데 아마 3, 4번 막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X 해놓고 넘기세요. 10번. 법치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포괄적 위임이, 그러니까 뭔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거. 그 말은 뭐냐면 법률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어떤 뭔가 우리 명령이나 규칙이나 그 밑에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는데, 원래는 본질적인 거는 법률에 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정하고 나머지를 넘겨야 되죠.
그죠? 근데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예외적인 것들이 대표적인 게 정관 또는 조례예요. 정관은 아까 행정 주체로서 재개발 조합, 그 주체가 지들끼리 자치적으로 뭔가 만드는 것이 정관이다 보니까 자치적으로 만든다? 그래, 너는 네 맘대로 그냥 최대한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정관인 거고, 조례는 뭐예요? 조례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니들끼리 어떤 자치적으로 뭘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정관과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다만 자, 가능한 게 또 예외죠. 근데 여기에서도 포괄적 위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임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벌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국민에게 제재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그래서 국민에게 침입적인 거, 이런 것들은 포괄적 위임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정관과 조례. 그러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건 포괄적 위임이 가능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것은 그때는 법률 유보,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를 둬서 명확하게 어떤 위임을 받았을 때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별로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 면허라는 건 운전면허죠.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택시 면허가 취소돼요. 자, 법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 면허를 취소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운전해서 걸렸으면 그럼 택시 면허 취소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리니까 다이렉트로 택시 면허를 취소한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에 있는 대로 한 게 아니다. 법은 음주운전을 했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 면허를 취소해라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어차피 갈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자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음주운전 했다면, 그러면 명문 규정이 없이 택시 운전면허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관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을 뭐에 정했다고요? 정관에 정했다고요. 정관에. 그럼 이 정관에 정한 것은 위법한 거 아니다. 위배되지 않는다. 그죠? 자, 넘어가셔서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은 어때요? 국회의원은 지들이 법률을 만들죠. 지들이 법률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유급 보좌관을 맘대로 막 수를 정할 수 있겠죠. 물론 국민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어떤 책임지니까 맘대로 정하지 못하지만, 이제 지방 의원들이 봤을 때는 지들이 맘대로 정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의회 의원이 지방에서 얘네들이 정하는 건 뭐예요? 조례죠. 그죠? 조례로 유급 보좌관을 몇 명 두겠다라는 걸 정한 거죠. 정했더니, 야, 니네가 뭔데? 니네가 왜 니들 맘대로 정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한 거야. 얘는 우리는 법률이잖아. 우리는 국회의원이야. 이건 되고, 이건 된다고 한 거고, 이건 안 된다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지방 의원에서 유급 보좌관 인력을 두는 그거는 중대한 어떤 변경을 초래하는 것인데, 그걸 조례로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법률 유보 원칙이요. 자, 아까 제가 수익적인 거는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침익적인 거는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자체는 조례를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 맞네요. 자, 담배 자동 자판기 설치를 금지한다 또는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한다. 이거는 수익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침익적인 거예요? 침익적인 거죠. 그러면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정년을 정한다. 정년을 정한다. 야, 65세까지 정년이야. 60세까지 정년이야. 침익적인 거죠. 정년이 되면은 이제 그만둬 퇴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정년을 정하는 거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틀렸죠. 자, 국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 침익적인 거예요? 수익적인 거예요? 수익적인 거죠.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사업 시행 시행 인가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등을 자치적으로 정하는 규약으로 정했다. 규약. 아까 정관으로 정했다. 그럼 조합이 생겼다는 거고, 규약으로 정한 거는 정관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죠? 그럼 규약으로 정한 건 돼요, 안 돼요? 위반된다. 맞죠? 자, 넘어가셔서 법원이요. 법원은 법의 판단, 우리 행정법의 근원, 그러니까 행정법이 뭐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법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법, 그걸 법원이라고 해요. 일단 판사하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법원이 아니에요. 규칙은 법원이 아니야. 판례, 사실의 관습, 그 다음에 이렇게 판례랑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법원이 아니에요. 이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건축법 시행규칙이 행정규칙이에요. 자, 이거 헷갈리세요. 또 보면 법규명령이 대통령령이면, 그 다음에 뭐 총리령이나 부령 이렇게 돼 있으면, 대통령령이면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총리령 부령이라고 하면 이거를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냥 내부적인 지침, 뭐 훈령, 예규 이런 거, 지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령 뭐 이런 것들, 예규, 지시, 뭐 고시로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원이 아니라는 거지 시행규칙이 법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에요. 규칙이라고 들어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규칙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헌법, 법원 맞겠죠? 시행규칙, 법규명령이에요. 맞겠죠? 조례, 맞죠? 헌법재판소 규칙, 이것도 왜 내부적 규칙, 법규명령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어떤 규칙, 법규명령이에요. 사실인 관습 아니라고요. 판사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판사, 행정규칙은 법원이 아니에요. 자, 행정법 일반 원칙, 예, 법원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은 단일 법전 없어요. 행정법 이런 거 없어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무슨법, 행정뭐법, 뭐 그런 행정 관련법 한 2000여 개를 다 합쳐서 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번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자기 구속력을 갖는다. 자, 또 많이 틀리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 건 뭐냐면, 자기 구속이라는 거는, 원칙이라는 거는 행정청이 적법한 어떤 선례, 그러니까 뭔가 관행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적법한 관행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항상 그대로 해야 된다,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신뢰보 원칙은
원칙은 행정청이 어떤 견해를 표명해요. 선행행위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적 견해를 미리 말한 게 있다면 그걸 국민이 신뢰했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적 견해는 적법한 공적 견해 맞나요? 아니에요. 위법한 공적 견해도 돼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위법인지 적법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공적 견해도 돼요. 그런데 그 위법성이 지나치게 높아서 무효라면, 무효는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무효인 공적 견해 표명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효인 공적 견해 표명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위법한 공적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적법한 공적 견해 표명을 우리가 그 요건으로 한다는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자기 구속의 원칙은 위법한 관행을 지켜야 될 구속을 당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행정청이 잘못해놓고 그거를 잘못한 걸 위법한 걸 계속 나는 위법하게 살 거야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 구속은 반드시 적법해야 되는 거고 신뢰 보호는 국민이 믿는 거기 때문에 위법한 것도 돼요. 물론 적법한 것도 되지만 근데 무효인 게 안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자기 구속력을 갖나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판례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어요.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가 나오면 그러면 그 사건, 그 해당 사건,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판례가 하급심을 구속하죠. 근데 그거랑 비슷한 사건이 다른 데 왔을 때 하급심이 다른 판단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례는 법원성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구속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당해 사건에, 그 사건에만 구속되는 거예요. 하급심을.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시 법원을 기속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원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국가로 보나요?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아니면 조약이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돼요. 그런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거의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률하고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자, 근데 조약이란 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된 약속이에요. 그러면 남북 간에 체결된 약속은 조약이 될까요? 아니죠. 북한을 국가로 안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남북 협의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일단은 제가 판사 행정규칙, 그러니까 판례와 사실인 관습,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다고 했어요. 사실인 관습은 뭐고 관습법은 뭘까요? 그거는 민총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이 형성돼 있는데 일반 국민이 그거를 어떤 법적 확신까지 갖게 됐다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번 있었지만 국민들이 뭐 법적 확신을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적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관습법으로 법원성을 인정받고, 법적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인 관습으로 법원성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럼 이게 이제 관습법이 됐다니, 관습법이란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법적 규범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되지만 사인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와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거 맞아요. 맞냐면 이게 우리가 국제법규에 대해서, 조약 또는 국제법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정리를 해요. 뭐냐면은 물론 용어 같은 거를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자체가 어떤 같은데 이제 뭐 조약이나 아니면 국제 법규를 위반했다. 이 지자체에 뭐가요? 조례가 위반했다. 그럼 이 조례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뭐랑 동급으로 보라고 했죠? 법률과 동급이라고 보라고 했으면 법률이 더 상위잖아요. 조약이 더 밑이고 밑이 위의 거를 위반했으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외국이 이런 조약을 위반했어요. 조약이나 아니면 국제 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얘기하면 제가 뭐 미국을 싫어한다거나 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더라? 뭐 하여튼 그 사람 누구예요? 머리 약간 이런 사람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가 뭐 덤핑 막 이런 거 미국을 자국을 위해서 덤핑을 막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안 좋죠. 안 좋게 되면 그걸 갖고 국민이 이제 열받아가지고선 야 트럼프가 국제 조약을 위반했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우리나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행정법원에서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지 마. 왜 나한테 와서 왜 나한테 그래? 그러지 마. 외국이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위반한 거를 독립된 사유로 나한테 주장하지 마라고 쓴 거예요. 지금 되셨어요? 그러니까 국내 국제법규도 법원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사인이 일단 개인이 이제 미국 트럼프 상대로 야 너 뭐예요? WTO 협정 위반했어. 뭐 이런 걸 갖고 독립된 취소 소송을 했다는 거는 뭐야? 행정법 우리나라 행정법원에다가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판사가 민망하잖아요. 그러지 마.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되셨어요? 예. 뭐 지문은 그냥 이 정도만 나오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남북 사이 남북 국가 간의 조약이다? 아니죠. 아니에요. 대통령 긴급명령, 긴급제적 경제명령. 이거는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명령인데 법률하고 동급으로 봐요. 법률하고.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예요. 지자체가 조례를 정했는데 그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를 위반했어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 지자체의 조례는 무효예요. 무효. 제가 14번까지만 하고 친다고 했나요? 한 페이지가 15번이니까 15번까지 하고 쉴게요. 금방 끝나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법원도 아니죠. 판례는 법원이 없잖아요. 법원성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성문법보다 우선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틀렸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예, 규칙. 법원 맞죠? 그죠? 인권 조례. 법원 맞죠? 맞아요. 민중적 간수법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는 있어요. 수산업법상 입법권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풀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면 법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이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법원이 아닌데 근데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서 아까 야 이거 내가 다 정하지 못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라고 해서 시행령으로 정해라 라고 위임을 주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한 행정법규 명령이잖아요. 행정입법. 법률에서 대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을 했다. 법률 유보한 거니까 돼요. 근데 법률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를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행정규칙으로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또 다시 이거를 행정규칙으로 또 위임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들끼리 그냥 정한 행정 내부의 규칙이 아니라
법률을 보충하는 행정규칙,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 그러면 이 행정규칙은 요거와 결합해서 하나의 법규성을 가져요. 이것도 이렇게 결합해서 법규성을 갖겠죠. 그죠? 자, 그래서 행정규칙이 원칙은 어때요? 법원이 아니에요. 대외적 구속력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러면 법원성을 가져요. 이거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사헌법상 입업권이라는 건 뭐냐면 해녀 원래 지금 어업은 다 등록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어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등록해서 등록 명부에 다 적어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업은 또 면허는 특허잖아요. 그렇게 권리를 준 게 아니라 옛날부터 거기서 이제 전복 따고 했었던 해녀들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그냥 이 사람은 여기서 뭐 어업하고 있었던 사람이야라고 그 마을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라고 수사헌법에 입업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그냥 해오고 있었던 그런 해녀들을 인정해 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중적 간수법이죠. 거기서 그냥 법적 확신으로 그 사람은 원래 어업하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냥 마을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냥 여러분들 민중적 간수법, 수사헌법상 입업권에 있다, 명문으로 규정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되지만 땡땡땡은 명문 규정에 있다.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기 구속의 원칙은 명문에 근거 없어요. 그렇게 정말 명문에 근거 없는 거 몇 개가 아니라 진짜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물론 근거가 없을 수도 있고 근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없는 거를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내기에는 본인이 법을 다 알지 않는 한 출제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출제가 많이 됐던, 그래서 이거는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책에도 다 있는 그런 자기 구속 원칙은 명문 규정이 없다 이런 거는 되는데 그 외적으로 함부로 출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땡땡땡은 명문에 근거가 있다. 대부분 맞는 지문이에요. 대부분 맞는 지문이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풀 건 아니지만. 자, 잠깐 쉬었다가 16번부터 나갈게요.